한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가족과 함께 있어도 문득 외로워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밥상 앞에서, 거실에서, 손자들이 떠드는 소리 속에서 내가 왜 이러나 싶어 얼른 고개를 돌리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나로 살지 못할 때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 가장 외롭습니다. 통계청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삶에 만족한다고 답한 노년층은 단 29.9%에 불과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그 안에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놀라운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혼자 산다는 것이 외롭고 쓸쓸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나로 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 105세까지 사신 김형석 철학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70세가 넘어서야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워졌습니다. 비로소 나 자신으로 살기 시작했으니까요. 혼자 사는 노년이 더 축복인 진짜 이유 5가지.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관이 바뀔 것입니다. 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이금순 씨, 올해 73살입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오늘 이 시간의 시작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은 68살 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텅 빈 집에 혼자 앉아있던 첫날 밤, 금순 씨는 이 집에서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며느리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손자들도 할머니 온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금순 씨는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손자들이 재롱을 부리고 밥상에 사람이 있고 집안에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달째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착했습니다. 잘해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집안에서 금순 씨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며느리 눈치에 부엌에 들어가기가 망설여졌습니다. 냉장고를 열 때도, 화장실 순서를 맞출 때도, 손자들 훈육 방식이 내 생각과 달라도 아무 말 못하고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명절에는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왔습니다. 금순 씨는 그날 자기 방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아들 집인데 내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혼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금순 씨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외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금순 씨는 착한 엄마였고 조용한 시어머니였고 말 없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금순 씨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동네 마트 앞에서 동갑내기 친구 박순이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순이가 너무 밝았습니다. 얼굴이 환했습니다. 전에 알던 그 조심스럽고 수척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반짝였고 걸음걸이도 가벼웠습니다. 금순 씨가 물었습니다. 야, 너 무슨 좋은 일 있어?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 순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 혼자 살거든. 금순 씨는 순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무섭고 적적했는데 지금은 아침마다 혼자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은 건 먹고, 보고 싶은 TV 보고, 아무도 눈치 볼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가끔 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더 예뻐 보인다고 같이 살 때는 몰랐는데 혼자 살고 나서야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금순 씨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내내 순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이 원래 저렇게 밝은 사람이었나? 저 얼굴이 진짜 순이 얼굴이구나. 그날 밤 금순 씨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도 한번 살아봐야겠다. 진짜 내 방식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말렸습니다. 혼자 있다가 쓰러지면 어떡하냐고. 금순 씨는 짧게 말했습니다. 나 괜찮아. 걱정 말고. 그리고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이사 오던 날 저녁 짐도 다 풀지 못한 채 바닥에 앉아서
금순 씨는 혼자 웃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다 있는 것 같은 기분.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금순 씨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혼자 밥을 짓고, 혼자 먹고, 혼자 설거지를 합니다. 오후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노래 교실을 다닙니다. 젊을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는데 살면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반에서 목소리가 제일 크다고 합니다.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옵니다. 오는 날이면 금순 씨는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말합니다.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금순 씨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나 요즘 잘 살거든.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박순이를 마트 앞에서 만났던 그날, 금순 씨가 본 것은 친구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앞으로 살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순 씨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혼자 사는 노년이 왜 더 축복인지 이제 5가지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내 리듬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경남 통영에 사는 최봉남 씨, 올해 72살입니다. 이분은 45년을 남편의 리듬에 맞춰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어서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봉남 씨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화를 내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냥 참고 살았습니다. 자상한 말 한마디 안 해주는 사람이어서 늘 외로웠지만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45년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처음 혼자 맞이한 아침, 봉남 씨는 7시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가 아니라 7시에 냉장고를 열어 좋아하는 나물을 꺼냈습니다. 국을 끓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물 몇 가지에 밥 한 공기. 밥상을 차려놓고 앉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내가 좋아하는 아침이었구나 하는 눈물이었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내가 먹고 싶은 시간에 먹은 것입니다. 내 리듬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되찾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맞추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게 됩니다. 나는 아침형인가 저녁형인가? 나는 조용한 것이 좋은가 시끌벅적한 것이 좋은가? 나는 국을 좋아하는가 나물을 좋아하는가? 이 사소한 것들이 사실은 나라는 사람의 본질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그 본질을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사치처럼 느껴지신다면 50년 가까이 남의 리듬에 맞춰 사신 분이라면 이제 내 리듬을 찾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혹시 지금 혼자 사시면서 이 자유가 왠지 미안하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미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유가 바로 여러분이 오랫동안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관계가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매일 보면 당연해지고 당연해지면 소중함을 잊습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윤말숙 씨, 올해 70살입니다. 이분은 5년 전까지 딸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딸이 직장에 다니는 동안 손자 둘을 봐줬습니다. 가까이 있으니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을수록 작은 것들이 쌓였습니다. 손자들이 말을 안 들으면 딸이 곁에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받아주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반찬을 만들어줘도 아이들이 안 먹으면 왠지 서운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사소한 다툼을 해도 눈에 보이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경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경계가 무너지면 관계도 서서히 닳습니다. 윤말숙 씨는 결국 분가를 결심했고 지금은 버스로 30분 거리의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삽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딸이 더 자주 연락을 합니다. 손자들이 할머니 집에 오고 싶다고 조릅니다. 함께 밥을 먹을 때가 전보다 훨씬 더 따뜻합니다. 윤말숙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살 때는 딸이랑 매일 봤는데 왜 그렇게 서먹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볼 때마다 반가워요. 같이 사는 것이 사이를 가깝게 하지 않습니다.
보고 싶을 때 보는 것이 사이를 가깝게 합니다. 매일 보면 당연해집니다. 당연해지면 감사함이 사라집니다. 감사함이 사라지면 관계는 서서히 식습니다. 반면 거리가 생기면 만남이 소중해집니다. 전화 한 통이 반가워집니다. 같이 먹는 밥 한 끼가 특별해집니다. 일본의 저명한 노년학자 히노하라 시게아키 박사는 말했습니다. 가장 건강한 노년의 관계는 적당한 거리에서 깊은 온기를 주고받는 것이다. 가까이 있되 붙어 있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오래, 더 깊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혼자 사시면서 자식과 멀어지는 것 같아 불안하신 분이 계십니까?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오래 사랑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혼자 있어야 비로소 나를 만납니다. 소음이 없어야 내 안의 소리가 들립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임순예 씨, 올해 69살입니다. 이분은 평생 조용히 살았습니다.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럴 틈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고 남편이 있었고 시댁 식구들이 있었고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늘 누군가가 있었고 늘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혼자가 된 첫 해는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밥을 혼자 먹는 것이 적적했습니다. TV를 켜놓고 소리라도 들어야 덜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소음이 없어지자 오랫동안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의 소리였습니다. 어릴 때 좋아했던 뜨개질이 다시 하고 싶어졌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손댈 시간이 없었는데 문득 실과 바늘이 그리워졌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뜨개질 수업이 있다는 걸 알고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서툴렀습니다. 그런데 코를 하나씩 떠가는 동안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달 뒤에는 손자에게 줄 목도리를 완성했습니다. 손자가 그 목도리를 목에 두르고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임순례 씨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분은 말합니다. 혼자 있으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을 때는 그런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인식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할 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지를 아는 것. 그런데 이 자기인식은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자랍니다. 늘 누군가와 함께 있고 늘 무언가를 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자신을 들여다볼 틈이 없습니다. 혼자 사는 노년은 그 틈이 생기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것이 있으십니까? 젊을 때 하고 싶었지만 미뤄온 것이 있으십니까? 조용한 지금 이 시간이 그것을 꺼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건강을 내가 주도할 수 있습니다. 몸의 주인이 다시 나 자신이 됩니다. 강원도 강릉에 사는 박옥희 씨, 올해 74살입니다. 이분은 자녀 집에서 함께 살던 시절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늦게 자는 집이어서 덩달아 늦게 잤습니다. 손자들 입맛에 맞춰 요리하다 보니 짜고 단 음식을 같이 먹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출퇴근을 해야 해서 아침에 손자 등교 준비를 도왔고 그러다 보니 아침 운동을 나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몸이 알아서 맞춰지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더 자주 아팠고 혈압이 오르내렸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나와 살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수면 시간을 고정한 것이었습니다. 10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한 일은 밥상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짠 것을 줄이고 채소를 늘리고 좋아하는 나물을 마음껏 먹었습니다. 세 번째로 한 일은 아침 산책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에 집을 나서서 해변을 30분씩 걸었습니다. 강릉 바다는 계절마다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허리 통증이 줄었습니다. 혈압이 안정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했습니다. 주치의가 물었습니다. 요즘 뭘 달리하셨어요? 수치가 많이 좋아졌네요. 박옥희 씨는 말했습니다.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건강한 노화 지침에 따르면
규칙적인 수면, 균형 잡힌 식사, 꾸준한 신체 활동이 노년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모두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누군가에게 맞춰 살면 이 세 가지 중 하나도 제대로 지키기 어렵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내 몸의 주인이 다시 나 자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하루에서 수면과 식사와 운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계십니까? 그 세 가지를 내 손으로 챙기는 것,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건강 비결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그리고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단단합니다. 대전에 사는 한미숙 씨, 올해 71살입니다. 혼자 살기 시작한 첫 해, 주변 사람들이 자꾸 물었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그 말이 처음에는 걱정으로 들렸지만 나중에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외로움과 혼자 사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미숙 씨는 생각해 봤습니다.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꼈던 때가 언제였나? 놀랍게도 가장 외로웠던 때는 혼자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데 아무도 나를 진짜로 봐주지 않는다고 느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북적이는 명절 상 앞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것 같았던 날들.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 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던 날들. 그때가 가장 외로웠습니다. 반면 혼자 있을 때의 고요함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비어있는 느낌이 아니라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실 때,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을 때,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아 하늘을 바라볼 때, 그 시간들이 오히려 자신을 더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가진 사람이다. 고독은 텅 빈 것이 아닙니다. 고독은 나 자신으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생기는 고통이지만 고독은 나 자신이 있어서 누리는 충만함입니다. 한미숙 씨는 지금도 혼자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혼자 사는 게 쓸쓸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 시간이 제일 소중해요. 드디어 나랑 친해진 것 같거든요. 지금 혼자 사시면서 외롭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건지 아니면 아직 나 자신과 친해지지 않아서 어색한 건지. 나 자신과 친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번 친해지고 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가장 편안해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홀로 강진 땅에 머물렀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벗들과 떨어져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선생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500여 권의 책을 쓰며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만났습니다. 선생이 남긴 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있어야 사람은 비로소 자신을 알 수 있다. 홀로 있되 외롭지 않은 것. 그것이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는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외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로소 나 자신을 향해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리듬을 되찾고 더 깊은 관계를 만들고 나를 발견하고 내 몸을 돌보고 고독 속에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혼자 사는 노년이 가진 조용하지만 강한 힘입니다. 이금순 씨는 오늘도 아침 7시에 혼자 밥상을 차립니다. 좋아하는 된장찌개에 나물 반찬. 아무도 눈치 볼 사람이 없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금순 씨는 혼자 밥을 먹으면서 혼자 웃습니다. 마트 앞에서 순이를 만났던 그날, 저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 자기가 딱 그 모습이라는 걸 압니다. 오늘 5가지 이야기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핵심을 3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혼자 사는 것은 외면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내 리듬을 되찾고 나를 다시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둘째, 관계는 거리가 생겨야 더 깊어집니다. 보고 싶을 때 보는 관계가 매일 보는 관계보다 더 따뜻합니다. 셋째,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나 자신과 친해지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단단한 노년의 힘입니다. 이번 주 안에 실천할 작은 숙제를 2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저녁 조용히 혼자 앉아 내가 요즘 진짜 즐거운 것이 무엇인지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뜨개질이어도 좋고, 라디오 듣기여도 좋고, 산책이어도 좋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다시 찾아야 할 나 자신의 단서입니다. 둘째, 자녀에게 전화할 때 먼저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 요즘 잘 지내. 보고 싶으면 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잘 살고 있는 사람으로 먼저 서십시오. 자녀가 더 자주, 더 반갑게 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사시는 지역과 함께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혼자 사는 분들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장 현실적인 용기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살면서 혼자가 된다는 것이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처음 혼자 밥을 차렸을 때, 처음 혼자 명절을 보냈을 때, 처음 아무도 없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낯섦과 쓸쓸함을 견뎌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하신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하루하루를 버텨오신 그 마음이 얼마나 단단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나로 사는 삶의 시작입니다. 최봉남 씨는 4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먹고 싶은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임순례 씨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뜨개질 바늘을 다시 잡았습니다. 박옥희 씨는 강릉 바닷바람을 맞으며 매일 아침 걷습니다. 한미숙 씨는 드디어 자기 자신과 친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금순 씨는 오늘도 혼자 밥상 앞에서 웃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찾아낸 행복은 누가 가져다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스스로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다. 나는 지금 나를 위해 살고 있다. 그 말이 아직 어색하게 느껴지신다면 괜찮습니다. 매일 조금씩 친해지면 됩니다.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데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오늘 저녁 창밖의 노을을 혼자 바라보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것. 그 작은 순간들이 쌓여 여러분만의 단단하고 따뜻한 삶이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많이 참고, 이렇게 많이 맞춰주고, 이렇게 오래 뒤로 물러서며 사셨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깊고 무거운 사랑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자기 자신에게도 주셔도 됩니다. 혼자이기에 가능한 삶이 있습니다. 혼자이기에 더 깊어지는 하루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삶을 살고 계십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나를 위해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가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반드시 더 따뜻하고 빛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노후에 얼마가 있어야 충분할까요? 이 질문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실 겁니다. 노후 자금 얼마가 필요하다는 기사를 읽으면 가슴이 철렁하고 친구 모임에서 누가 부동산 이야기라도 꺼내면 왠지 모르게 불편해집니다. 새벽에 잠이 깨면 머릿속에서 자꾸 숫자 계산이 시작됩니다. 통장에 얼마가 남았고 한 달에 얼마가 나가고 이 돈이 몇 년을 버텨줄까? 그 계산이 끝나지 않은 채 날이 밝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도 산책을 하면서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그 불안은 배경처럼 깔려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괜찮을 텐데, 조금만 더 있으면 마음이 편할 텐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조금이 채워져도 마음은 쉽게 편해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노후 자금 10억이 있어도 불안한 사람이 있고 월 100만 원으로 평온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돈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돈을 더 모으는 법이 아닙니다. 지금 가진 돈으로 더 잘 사는 법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돈이 결코 만들어줄 수 없는 것들이 70 이후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새벽에 눈이 떠졌을 때 숫자, 계산 대신 다른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에 사는 71세 김복순 씨는 새벽마다 스마트폰을 봅니다. 잠이 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은행 앱을 열어서 잔고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5년이 됐고 딸 하나는 서울에, 아들 하나는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두 자녀가 매달 조금씩 용돈을 보내주고 남편이 남긴 작은 금액의 연금이 나옵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잔고를 확인하는 습관은 멈추지 않습니다. 김복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불안이 돈 걱정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말 속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돈 걱정이 커지는 진짜 이유. 첫 번째는 돈을 안전의 상징으로 여기는 습관입니다. 우리 세대는 가난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어릴 때 먹을 것이 없었던 기억, 돈이 없어서 아픈 가족을 제때 병원에 못 데려간 기억, 돈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했던 기억. 그 기억들이 우리 안에 아주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생존의 상징이고, 안전의 상징이고,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그 등식이 평생 작동해 왔습니다. 돈이 있으면 안전하고, 돈이 없으면 위험하다. 그런데 70이 넘어서도 그 등식이 그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당장 굶을 처지가 아닌데도 몸속 어딘가에 새겨진 그 오래된 두려움이 새벽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 살아온 방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등식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볼 때가 됐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 빈곤감입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닌데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 그것이 상대적 빈곤감입니다. 모임에 나가면 누군가는 해외여행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는 자녀가 집을 사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뉴스에서는 노후 자금으로 몇 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숫자들과 나의 현실을 비교하는 순간 충분했던 것이 갑자기 부족해 보입니다. 오늘 아침 따뜻하게 밥을 먹었고 몸에 큰 이상이 없고 지낼 집이 있는데도 비교는 언제나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내가 가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70이 넘어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미래에 대한 통제 욕구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니까라는 말. 이 말 속에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언제 아플지, 얼마나 더 살지, 어떤 일이 생길지, 이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잔고에 집착하게 됩니다. 돈이 많으면 그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은 미래를 통제해주지 않습니다. 돈은 선택지를 늘려줄 뿐입니다. 그리고 진짜 불안, 즉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 언제 아플지 모른다는 사실은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돈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돈이 없으면 사랑받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는 마음, 용돈을 받을 때 자존심이 상하는 느낌, 손자에게 용돈을 못 줄 때 느끼는 미안함. 이 모든 감정의 뿌리에는 돈 없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세대가 살아온 방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는 것이 사랑이고 베푸는 것이 존재의 증명이었던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주기 어려운 나이가 됐을 때 그 역할이 흔들리면서 불안이 커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의 통장 잔고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이 네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70 이후 돈 걱정의 본질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 없이는 괜찮을 수 없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조금씩 바꾸는 것. 그것이 오늘 이야기가 향하는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돈이 만들어줄 수 없는 것들, 그러나 70 이후의 삶을 진짜로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 이유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무겁다면 그 삶은 풍요롭지 않습니다. 반대로 통장에 많지 않아도 오늘 하루 기다리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의 하루는 충분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에 같이 걷는 친구, 손자가 다음 주에 온다는 사실, 지금 읽고 있는 소설의 다음 장, 저녁에 보기로 한 드라마 한 편. 이런 작고 소박한 기다림이 아침을 열어줍니다. 루틴이 있는 사람은 돈이 많지 않아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루틴이 없는 사람은 돈이 많아도 아침이 무겁습니다. 70 이후의 삶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할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고 싶게 만드는 작은 이유들입니다. 그 이유들이 쌓이면 삶이 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두 번째,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한 사람입니다. 돈이 많고 집이 넓어도 아무도 없는 저녁은 춥습니다. 반대로 작은 방 하나에 살아도 진심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 있다면 그 삶은 따뜻합니다. 70 이후의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연락처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진짜로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외로움입니다. 돈이 있으면 편의를 살 수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곳에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가슴이 먹먹할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돈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쌓아온 관계가 만들어줍니다. 지금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어떤 통장 잔고보다 귀한 자산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76세 오정숙 씨는 남편과 둘이 삽니다. 남편은 3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반신이 불편합니다. 오정숙 씨가 돌봄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노후 자금이 넉넉하지 않고 딸이 보내주는 작은 돈과 국가지원금으로 생활합니다. 누가 봐도 넉넉하지 않은 처지입니다. 그런데 오정숙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를 보고 웃어요. 그 웃음이 나한테는 전부예요. 돈 걱정이 없냐면 거짓말이지만 그 웃음 때문에 오늘도 살아요. 이 한마디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의 정체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 웃음은 돈이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세월이 만들어준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세 번째, 몸이 허락하는 오늘 하루입니다. 돈으로 좋은 병원에 갈 수 있고 좋은 약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이 건강 그 자체를 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 바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것들은 돈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는 잃어봐야 합니다. 아직 잃지 않았다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70이 되면 몸의 고마움을 이전보다 더 자주 느끼게 됩니다. 무릎이 조금 아파도 걸을 수 있다는 것, 눈이 침침해도 이렇게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것,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대단히 소중한 것들입니다. 오늘 하루 몸이 허락해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돈이 줄 수 없는 풍요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네 번째, 쓸모 있다는 느낌입니다. 앞서 돈 걱정의 이유 중에 돈이 없으면 쓸모 없어지는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실제로 쓸모 있다는 느낌은 돈과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는 74세 할머니는 강사비를 거의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업이 끝나고 어르신들이 박수를 칠 때
그 느낌은 어떤 통장 잔고로도 살 수 없습니다. 손자에게 된장찌개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는 75세 할아버지는 그 시간에 돈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자가 할아버지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라고 말할 때 그 뿌듯함은 돈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쓸모 있다는 느낌은 역할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돈이 많아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이 쓸모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5번째. 지금 이 순간의 평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부는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갈증이 난다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어집니다. 1억이 있으면 2억이 있으면 좋겠고 2억이 있으면 5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끝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족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결단에서 옵니다.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결단. 그 결단이 평온을 만들어줍니다. 그 결단은 돈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창밖에 햇살이 들어오고 따뜻한 차 한 잔이 있고 몸에 큰 통증이 없다면 그것이 평온입니다. 그 평온은 통장 잔고와 관계없이 지금 이 순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분의 이야기를 깊이 들어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78세 이순례 씨는 평생 남편과 함께 논밭을 일궜습니다. 자녀 셋을 대학까지 보내고 나니 남은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남편은 68세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이순례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딸 셋이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아 엄마에게 보내줍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평생 주기만 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자식한테 손을 벌리는 신세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들이 돈을 보낼 때마다 카카오톡으로 엄마 이번 달 입금했어요 라는 메시지가 왔는데 그 메시지를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어딘가 모르게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딸이 전화를 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나 낳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이 돈은 용돈이 아니라 내가 엄마한테 드리는 감사예요. 이순례 씨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이라는 생각. 평생 심어온 사랑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라는 생각. 그날 이후 이순례 씨는 딸의 입금 메시지를 볼 때 더 이상 마음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고마움이 또 다른 사랑이 됩니다. 지금 이순례 씨는 순천 시내 작은 경로당에서 매주 화요일 화투를 가르칩니다. 화투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이순례 씨도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돈은 별로 없지만 기다리는 것이 있는 삶입니다. 그것이 이순례 씨의 노후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3세 한정수 씨는 40대에 사업을 크게 벌였다가 실패했습니다. 은행 빚을 다 갚고 나니 50대 중반이었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려 했지만 몸이 받쳐주지 않았습니다. 퇴직금도 없었고 국민연금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했고 한정수 씨는 그 사실이 너무 부끄러워서 한동안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자식들 얼굴 보기도 창피했습니다. 사업에 성공한 친구들 이야기가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2년을 거의 집안에서만 보냈습니다. 체중이 10kg 넘게 빠졌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습니다. 아내가 걱정이 돼서 당신 이러다가 정말 쓰러지겠어. 어디든 나가봐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못해 나간 곳이 동네 경로당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간을 때우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정수 씨를 바꾼 사건이 생겼습니다. 경로당 어르신 중에 바둑을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한정수 씨가 젊을 때 바둑을 꽤 잘 두었거든요. 어르신들이 당신이 좀 가르쳐 줘요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봐달라는 말에 못 이겨 앉았는데 어르신들이 배우는 눈빛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정수 씨 덕분에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한정수 씨는 오랜만에 어깨가 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나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나갔습니다. 한정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돈도 없고 직함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다고. 그런데 바둑 하나로 사람들이 나를 기다려요. 그게 얼마나 큰 건지 몰랐어요. 지금 한정수 씨는 일주일에 3번 경로당에 나갑니다. 국민연금이 적고 아내가 아직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 자금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한정수 씨의 눈빛은 2년 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기다리는 것이 있는 사람의 눈빛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겠습니다. 통장 잔고보다 오늘 잔고가 중요합니다. 오늘 잔고란 무엇일까요? 오늘 감사한 것이 하나라도 있었는가? 오늘 웃은 순간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오늘 기다리는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됐는가? 이것들이 오늘의 잔고입니다. 이 잔고는 은행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잔고가 쌓이면 삶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잔고는 돈이 많아야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있든 얼마를 가졌든 채울 수 있습니다. 돈은 삶의 도구입니다.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문장이 쉽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평생 돈을 위해 일했고, 돈 때문에 포기했고, 돈 때문에 버텼습니다. 그 삶에서 돈은 언제나 중심이었습니다. 그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잠이 깨서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싶을 때 대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는 무엇이 기다려지는가? 그 질문 하나가 불안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돌려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것을 한번 세어보세요. 통장 잔고 말고 진짜로 가진 것들을. 오늘 아침 먹은 따뜻한 밥, 지금 앉아있는 자리,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 이것들은 돈이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없다면 어떤 돈도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들이 통장에 찍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돈 없이도 좋았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진 순간, 누군가와 나눈 짧은 대화가 기분 좋았던 순간, 오랜만에 먹은 음식이 맛있었던 순간, 별 이유 없이 마음이 잠깐 가벼워진 순간. 그런 순간이 오늘 하루에 하나라도 있었다면 오늘은 풍요로운 하루입니다.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삶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안보다 감사가 조금 더 커지는 날들이 늘어납니다. 그날들이 모이면 노후가 됩니다. 돈이 만들어주는 노후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노후. 당신의 노후는 통장이 아니라 당신의 하루가 만들어갑니다. 이 말을 오늘 하루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내일 아침 눈이 떠지면 통장 앱 대신 오늘 기다리는 것 하나를 먼저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오늘 점심에 먹을 것, 오후에 걷기로 한 공원, 저녁에 볼 드라마 한 편. 그 작은 기다림이 하루를 열어줍니다. 그 하루들이 쌓이면 당신의 황금 노후가 됩니다. 이제는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히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금노후는 여러분을 평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노후에 얼마가 있어야 충분할까요? 이 질문을 들으신 순간 아마 많은 분들이 눈을 살짝 감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통장 잔고가 떠오르셨을 겁니다. 그 숫자를 떠올리는 순간 가슴 한켠이 조금 서늘해지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1억이 있으면 충분할까요? 2억이면 안심이 될까요? 3억, 5억이면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꽤 많은 돈을 모아두신 분들도 여전히 불안해하십니다. 더 모아야 한다고, 아직 부족하다고. 그 반대편에는 많지 않은 돈으로도 하루하루를 꽤 편안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60대, 70대 이후라면 오늘 이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돈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모으라는 이야기도, 어떻게 아끼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노후의 진짜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그 불안에서 벗어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실 때 지금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이 되실 겁니다. 자,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박순분 씨, 올해 72살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6년이 됐습니다. 자식이 둘 있는데 큰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작은 딸은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박순분 씨의 하루는 조용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차리고 마당을 쓸고 오전에 잠깐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오후에는 혼자 TV를 보다 잠이 드는 날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온한 일상입니다. 그런데 박순분 씨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시간이 있습니다.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잠에서 깨어나 어둠 속에 혼자 누워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통장 잔고입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작은 전세 보증금과 매달 나오는 기초연금이 전부인데 이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몸이 아프면 병원비는 어떻게 하나? 자식한테 손 벌리는 날이 오면 어쩌나? 그 생각들이 어둠 속에서 하나씩 피어오릅니다. 박순분 씨는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무서운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지는 날이 오면 내가 짐이 될 것 같아서 무서운 거예요. 자식들한테 부담이 될까봐 그게 제일 겁나요. 이 말이 얼마나 많은 분들의 속마음인지 모릅니다. 이 말 속에는 단순한 경제적 불안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이제는 기대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 내 존엄이 통장 잔고와 함께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 노후의 불안은 사실 돈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졌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고 그 두려움의 뿌리는 존엄과 독립에 닿아 있습니다. 그러니 통장에 아무리 돈을 채워 넣어도 그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숫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커지기 때문입니다. 박순분 씨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이어집니다. 어느 새벽 이분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아주 작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돈을 이렇게 두려워하게 됐을까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생긴 감정이 아닙니다. 살아온 세월이 만들어낸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지금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젊었던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릿고개를 겪은 분들도 계시고 전쟁 이후의 가난을 몸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시절 돈이 없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밥을 굶는 것이었고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것이었고 자식을 학교에 못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경험이 몸속 깊이 새겨진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생존의 기억. 그래서 평생 아끼고 모으고 자식 뒷바라지에 다 쏟아붓고도 혹시 모자라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그 시절을 살아낸 분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살아남기 위해 몸에 새긴 기억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진 지금도 몸은 여전히 그 시절의 신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것을 생존 본능의 과잉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위협이 사라진 뒤에도 뇌가 위험 신호를 계속 보내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이 총소리가 아닌 자동차 소리에도 몸이 굳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몸도 가난의 기억 앞에서 아직 그 시절처럼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느끼시는 그 불안,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시절을 버텨온 몸이 아직 여러분을 지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몸에게 조용히 말해줄 때가 됐습니다. 이제 그 시절이 아니라고. 지금 여기는 괜찮다고.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부는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갈증이 난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돌이켜 보십시오. 30대에는 이만큼만 모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목표를 이뤘을 때 정말 안심이 됐습니까? 아마 그 순간 새로운 숫자가 떠올랐을 겁니다. 이제 이만큼은 있어야 한다고. 그 숫자는 평생 우리 앞에서 조금씩 달아났습니다. 우리가 쫓아갈수록 숫자는 멀어졌습니다. 이것은 욕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많을수록 안전하다는 믿음 자체가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그 믿음이 깨지지 않는 한 어떤 숫자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인간이 고통받는 이유는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원하는 것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 비관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오히려 해방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더 가져야만 편안해진다는 믿음 자체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지금 이 자리에서 편안해질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사람은 이미 가진 것으로부터도 가난하다. 노후의 불안은 통장 잔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시선 하나가 달라지는 순간 세상이 달라집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이정순 씨, 올해 76살입니다. 남편이 퇴직 후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다 몇 년 전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두 분이 소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연금이 조금 나오고 아들이 가끔 용돈을 보내줍니다. 이정순 씨의 하루는 단순합니다. 아침에 남편 밥 차리고 오전에 시장 한 바퀴 돌고 오후에는 텃밭에 나가거나 이웃 어르신과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평온한 일상에 균열이 생기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친목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며칠 전 모임에서 친구 한 명이 새로 산 아파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시세가 얼마라더라. 자식이 잘 돼서 이번에 해외여행 간다더라. 손자 선물을 백화점에서 샀다더라. 그 이야기들이 오가는 동안 이정순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 형편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모임에 가기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아침에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 꽤 편안했습니다. 시장에서 좋아하는 나물을 사오면서 소소하게 기뻤습니다. 텃밭에서 상추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흐뭇했습니다. 비교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적 빈곤입니다. 절대적인 부족이 아니라 비교에서 생겨나는 결핍감입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노인 우울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또래 집단과의 경제적 비교입니다. 실제 생활 수준과 관계없이 비교하는 순간 불행감이 치솟는 것입니다. 이정순 씨는 어느 날 남편이 해준 말이 가슴에 남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남의 집 살림이랑 비교를 시작하면 이 세상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비교는 언제나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향합니다. 그 방향의 끝에는 늘 더 불행한 내가 있습니다. 그 방향을 조금만 바꿔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옆에 있는 사람, 오늘 먹은 따뜻한 밥 한 그릇, 나를 보면 반겨주는 이웃의 눈빛,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정순 씨는 요즘 모임에 다녀온 날이면 일부러 텃밭에 나간다고 합니다. 흙을 만지고 상추 잎을 쓰다듬으면 아까 들었던 남의 집 이야기가 조금씩 멀어진다고요.
그 텃밭이 이정순 씨에게는 비교라는 감옥에서 나오는 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생각, 그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연구팀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돈이 생기면 소득이 더 늘어도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감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이 행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돈의 부재가 불행을 만들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되는 순간부터 행복은 더 이상 통장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압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도 깊이 불행한 사람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재산 분쟁, 가족 간의 다툼, 돈이 많을수록 더 복잡해지는 인간관계. 반대로 많지 않은 돈으로도 하루하루를 충만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과 돈 사이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버드 대학교 성인 발달 연구는 80년이 넘는 추적 조사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다. 나를 알아주는 한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눈빛 하나가 수억 원보다 노년을 더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전남 순천에 사는 최복래 씨, 올해 78살입니다. 젊어서 꽤 어렵게 사셨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혼자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식당 일, 청소 일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손이 트고 발이 부르터도 자식들 학교는 보내야 했으니까요. 그 세월이 어땠냐고 물으면 최복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었지요. 근데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으니까. 지금 최복래 씨 통장에 큰 돈은 없습니다. 자식들이 용돈을 보내주지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동네에서 가장 잘 웃는 어르신으로 통합니다. 경로당에 가면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누가 힘들어 보이면 옆에 가서 조용히 앉아 있어주는 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밝게 사세요? 하고 물으면 최복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할 일이 있어요. 경로당 가면 내 얘기 들어줄 사람이 있고 텃밭에 가면 내가 심은 것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지금 가진 게 많지 않아도 오늘 하루 나를 기다리는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이 통장 잔고보다 훨씬 강력한 삶의 동력입니다. 최복래 씨는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나 젊을 때는 돈 없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돈보다 무서운 게 있더라고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날이요. 그 말이 가슴에 오래 남습니다. 지금부터 잠깐 눈을 감으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가 기다려지는 느낌.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통장에 돈이 많아도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 이유가 없으면 그 하루는 비어 있습니다. 퇴직 후 억대 연봉을 받던 분이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때 느끼는 공허감. 그것이 바로 기다려지는 이유가 사라졌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한 사람. 잘 나가던 시절이 아니라 돈이 많을 때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그냥 좋아해주는 한 사람. 그 눈빛 하나가 주는 온기를 통장이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이 있을 때 찾아오는 사람은 많았는데 아픈 날 옆에 있어준 사람은 딱 한 명이었어요. 그 한 명이 내 전 재산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는 것. 아프고 나서야 비로소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됩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 생각나는 것은 통장 숫자가 아닙니다. 그냥 어제처럼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좋아하는 사람과 밥을 먹고 저녁에 목욕을 하고 잠자리에 드는 그 평범한 하루. 그것이 사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쓸모 있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 경로당에서 막내로 통하시는 어르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거기 안 가면 다들 어디 갔냐고 찾아요. 그게 나한테 제일 큰 행복이에요. 돈이 주는 안도감과는 다른 종류의 충만함. 내가 여기 있어서 누군가의 하루가 달라진다는 그 느낌. 그것은 어떤 숫자로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평온.
과거를 후회하지도 미래를 불안해하지도 않고 그냥 지금 이 숨을 쉬고 있다는 고요함.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을 그냥 바라볼 수 있는 여유. 맞은편에 앉은 사람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이것은 돈이 많아진다고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 5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여러분의 삶에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부유한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다. 이 말은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가진 것의 진짜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눈이 열리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가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게 됩니다. 경기 용인에 사는 김재석 씨, 올해 73입니다. 중견기업 부장으로 퇴직한 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직함이 사라지고 나니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퇴직금이 꽤 됐는데도 자꾸 불안했습니다. 이게 줄어들면 어쩌나? 이 돈이 다 없어지면 나는 어떻게 되나? 아침마다 통장 앱을 열어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그대로여도 안심이 안 됐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문득 불안해졌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숫자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아내가 어디 가자고 해도 돈 쓰는 게 아깝다는 생각에 망설여졌습니다. 김재석 씨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계속 부족한 것 같았어요. 숫자를 봐도 안심이 안 되고 그렇다고 쓰지도 못하고 그냥 그 숫자를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초등학교 손녀가 놀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나랑 같이 공원 가요. 김재석 씨는 그날 처음으로 오랫동안 통장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녀와 걸으면서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고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사 먹고 벤치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같이 하늘을 봤습니다. 손녀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랑 오면 재밌어. 집에 돌아오는 길에 김재석 씨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가 참 좋았다. 그런데 통장이랑은 아무 관계가 없었다. 그 깨달음이 김재석 씨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통장 앱 대신 오늘 뭘 하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노인 복지관에서 바둑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고 오래전 끊었던 라디오 듣는 습관도 되살렸습니다. 손녀가 오는 날이면 어디를 데려갈지를 미리 생각해 두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불안하게 움켜쥐던 숫자에서 눈을 돌려 오늘 하루를 바라보기 시작하자 삶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새로운 개념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장 잔고 대신 오늘의 잔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오늘의 잔고는 얼마입니까? 오늘 웃은 적 있으십니까? 소리내어 웃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마음속에서 잠깐 미소가 지어진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이 오늘의 잔고에 적립된 것입니다. TV에서 재미있는 장면을 보고 혼자 피식 웃었다면, 이웃 어르신이 건넨 말 한마디에 기분이 좋아졌다면 그것이 오늘의 잔고입니다. 오늘 기다려지는 일이 있으십니까? 저녁에 뭘 먹을지 생각만 해도 좋아진다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오늘 방영된다면, 오랜만에 전화하고 싶은 사람이 떠올랐다면 그것이 오늘의 잔고입니다. 오늘 감사한 것이 있으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그럭저럭 괜찮았다면, 오늘 먹은 밥이 따뜻했다면,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다면 그것들이 다 오늘의 잔고입니다. 통장 잔고는 언젠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잔고는 매일 새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의 잔고가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입니다. 노후는 통장이 아니라 하루가 만듭니다. 큰 숫자 하나가 노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채웠느냐가 쌓여서 노후가 되는 것입니다. 충분함이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숫자로 답하려 하면 영원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어떤 숫자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이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었는가? 오늘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는가? 오늘 하루 크게 아프지 않았는가? 오늘 잠자리에 들 때 그래도 오늘 하루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가? 이 질문들의 하나라도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충분한 하루를 사신 겁니다.
충분함은 숫자가 아니라 감각입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훈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그 향을 한 번만 더 천천히 맡아보세요. 오늘 저녁 창문 너머 하늘을 한 번만 더 바라보세요. 그 작은 순간들이 모이면 충분하다는 감각이 조금씩 몸에 새겨집니다. 그 감각이 통장 잔고보다 훨씬 단단한 노후의 바닥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진주의 박순분 씨 이야기로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어느 봄날 새벽 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루에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어둠 속에서 또 통장 걱정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른 봄이었는데 아직 어두운 하늘 아래 어디선가 새 한 마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박순분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 새는 통장이 없는데 저렇게 지저귀네. 웃음이 나면서 동시에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내가 너무 오래 숫자만 보고 살았구나. 저 새처럼 오늘 아침을 그냥 살아도 되는데. 그 새벽의 새소리 하나가 박순분 씨의 아침을 바꿨습니다. 그날 이후 새벽에 눈이 떠지면 통장 걱정 대신 창문을 열어 바깥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새소리가 들리면 오늘도 새벽이 왔구나. 바람 소리가 들리면 오늘은 바람이 부는 날이구나. 소소한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소한 변화가 아침의 무게를 달리 만들었습니다. 삶의 기준이 숫자에서 감각으로 이동하는 순간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진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박순분 씨는 요즘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새벽에 눈이 떠져도 이제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조용한 이 시간이 내 것 같아서 좋아요.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후의 불안은 돈의 부족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돈이 곧 안전이라는 오래된 믿음을 조금씩 풀어나가는 것이 노후의 불안을 다루는 진짜 방법입니다. 둘째, 비교는 언제나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남의 통장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루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셋째, 노후는 통장이 아니라 하루가 만듭니다. 오늘 웃은 것, 오늘 감사한 것, 오늘 기다려진 것이 쌓여서 행복한 노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안에 실천할 작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의 잔고를 적어보세요. 웃은 것 하나, 감사한 것 하나, 기다려진 것 하나. 딱 3가지만 적어보세요. 그 3가지가 떠오르지 않는 날은 없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눈을 기르는 것. 그것이 노후를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오늘 가장 와닿은 이야기가 있으셨다면 댓글에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과 함께 남겨주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그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을 틈도 없이 평생을 버텨오셨습니다. 특히 아무도 모르는 새벽 혼자 눈을 뜨며 통장 잔고를 떠올리던 그 긴 밤들을 조용히 견뎌오신 분들입니다. 그 시간 하나하나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은 이미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아주 가치 있는 삶입니다. 이제는 숫자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웃으셨습니까? 오늘 누군가와 따뜻한 말을 나누셨습니까? 오늘 잠시라도 마음이 편안했던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잔고입니다. 그리고 그 잔고가 쌓여 여러분의 노후를 만듭니다. 오늘만큼은 스스로에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잘 살아왔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이제 남은 시간은 더 모으는 삶이 아니라 지금 가진 하루를 온전히 누리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통장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햇살을 느끼고 오늘의 숨을 고르고 오늘의 작은 기쁨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시작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평온하게 살아가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더 따뜻하고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